계속 양분이 과부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뭐지? 그 보릿고개라고 했던 건 잎내에 양분이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굳이 우리가 양분 분석을 한다면 잎자루라고 해서 잎자루 분석을 통해서 포도에서는 이 포도원이 양분이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뿌리 아까 얘기했는데 뿌리의 지금 활력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하고도 비슷한데 그런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칼륨 관련된 부분들인데 칼륨이 예를 들면 삼투압을 조절해서 그 다음에 당의 이동 생장조종제 있죠. 사이토카닌 등 생성하는 데도 좋고 그 다음에 세포분열 튼튼하게 하고 병도 좋게 하고 양수분 이동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먹으면 함량이 줄어든다든지 교과서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이온, 그 다음에 칼슘과 만약에 마그네슘을 많이 주면 칼리 양이 줄어든다든지 칼리를 많이 주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줄어든다든지 그 다음에 산성토양에서는 칼륨의 고정량이 적어진다. 자료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땅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있고요. 칼륨 아까 마그네슘하고 두 가지 대목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칼륨이 특별히 결핍이 나타나는 건 아까 근데 뿌리에 문제가 있다든지 토양이 과습됐다든지 너무 말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땅, 병해충 있는 땅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기공 열고 닫는 문제가 있는데 칼륨이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기공을 잘 열고 닫으면 양분이나 물이 이동이 잘하니까 그렇게 되면 만들어진 양분들이 잘 이동하면 당분이나 이런 것들이 당합성들이 잘 되니까 이런 것들 특징이 나타납니다. 칼륨이 포도에 칼륨 결핍 증상들 포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특히 이 캔베럴리 같은 경우 약간 노란색 비슷하게 저 밑에 쪽에서 저런 것보다 더 노랗게 나타나는데 아마 이게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대부분 경우는 샤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뿌리 쪽에 숨을 못 쉴 경우 나무가 뭔지 모르게 힘 못 받는 것처럼 나왔었을 때 같은 증상도 나옵니다. 그런 증상, 칼륨이 어떤 과즙이나 막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자료가 시간상에 의해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천천히 하세요. 이거 안 읽어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의외로 비료가 과하다든지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보다는 뿌리나 나무 상태가 나쁜 경우가 많다는 걸 그냥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갈림 같은 경우는 아까 증상 그렇게 나오는데 혹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100농가의 자리에 한두 농가 정도 만약에 비슷하게 저런 증상들이 나와요. 대부분 갔었을 때 다른 비료를 너무 많이 준 경우 하나하고 뿌리가 상한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막 이런 업자들이 나왔을 때 막 이건 좋고 저건 좋고 하고 막 굉장히 믿게끔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보다는 그리고 또 유기물 함량이 어느 정도만 돼 있으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졸졸졸 물 흘러가는 데는 이게 부족할 수 있지만 뿌리가 건강해서 계속 물하고 양분들이 들어오는데 그 양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분들을 특성상 무슨 얘기냐면 양이 적고 많고보다 더 중요한 건 각 양분들이 적당하게 균형을 맞춰서 시비되느냐 안 하는 거예요. 인산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 주로 이제 꽂는 분화라든지 포도에서 또 질소를 많이 주면 누르니까 생육을 억제한다고 돼가지고 인산을 무지하게 많이 줘요. 근데 인산을 무지하게 많이 주면 인산은 무슨 약해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큰 포도한테 피해는 나타나잖아요. 근데 무슨 피해가 나타나냐? 다른 양분들이 들어가야 할 기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이라는 것들이 포도에서 언젠가부터 막 만병통치약 마냥 지수 대신에 굉장히 많이 주고 남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인산은 적은 양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인산은 생각보다 높은 양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들 얘기해서 인사를 너무 많이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고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인산 비료값으로 들어간 돈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냥 싼 인산은 안 주잖아요. 구용산이라 해서 인산은 땅에서 녹아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늦어요. 굉장히 늦기 때문에 무조건 기비로 줘가지고 가을에 낙엽진 다음에 땅에다 줘서 그럼 오랫동안 미생물들이나 유기물들이 그걸 잘게 잘라가지고 식물체가 먹는 거예요. 그죠? 식물체가 계속 먹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게 봄에 움직여가지고 이제 꽃눈 분화할 때나 주로 광합성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산을 넣으면 막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 다음에 조금 흡수성이 빠른 것들은 토양 pH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불용화돼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해놓게 하면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경제적으로 손해죠. 그거보다 더 큰 손해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걸 많이 주면 인산이 들어가야 할 자리, 아니 예를 들면 치수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인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치수 흡수가 죽어지고 다른 양분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를 인산이 들어가서 손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적당히 뿌리만 건강하고 하다면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맨날 김치찌개만 먹는다고 몸이 어디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막 꼭 고깃국을 먹어야만 내가 너 굉장히 건강한 것처럼 업자들이나 몇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것보다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수량을 적게 해야 돼요. 그게 오약입니다. 그쪽에서 오약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유기물이라고 얘기한 것들은 식물체가 썩든 그래요. 그 유기물에는 지수 인산가리가 원래 어느 정도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들어가 있는 성분들 중이고 이게 또 천천히 썩으니까 천천히 나와요. 과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게 유기물들이 계속 썩어요. 토양 조건들이 좋아졌고 뿌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먹어요. 그렇게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그런 조건이 된다면 다른 걸 굳이 뭘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많이 넣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동성이 토양에서도 느리고 그 다음에 식물체 내에서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주실 필요보다는 토양이나 땅 관리하는 쪽을 훨씬 더 현명하시고 그 시간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저장량분 쪽으로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봄에 일찍 싹을 틔우고 균일하게 싹 틔우는 쪽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각각만 단지 꼭 필요하다면 포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그네슘 제가 강조했고요. 착색기 전후로 해서 가리를 주라는 거예요. 가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삼투압이라고 했잖아요.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양분을 흡수한 광합성을 하는 것들이 이동할 때 이게 막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잘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동된 이파리에서 만든 광합성 산물이 잘 이동하고 뿌리에서 만들어진 호르몬들이 잘 이동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리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서 잘 녹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땅속에서도 없어지니까 봄에 준 것들이 그때쯤 되면 하는 거야. 또 더군다나 수확 전후로 되면은 이게 가리가 꼭 많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눠서 가리를 한 번 정도 주는 게 맞는데 가리도 꼭 필요한 시기에만 주면 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주는 굳이 가리를 수확이 다 끝나서 수확이 다 되는 막 9월달 10월달에도 막 계속 주는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나오죠? 열과 나왔잖아요. 샤인에서도 열과는 원래 과일이 막 하면서 갑자기 비대지면서 세포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팽압이라고 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찢어지는 증상인데 그게 아니라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과일이 익지 못한다든지 너무 과대하게 비대한다든지 그러니까 수확 후에 생리장애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시기에만 필요한 건 주고요. 나머지 있어요. 이제 치수잖아요. 치수는 사실 나무를 생장을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니까 내 나무의 세력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계속 요소나 뭐 아니면 시중에 나오는 비료도 좋으니까 이거 조금씩 나눠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가끔 양액 비료라고 해서 질산 칼슘 그 다음에 무슨 질산 마그네슘도 있나 몇 가지 이런 것들 시중에 또 그런 것들도 나와요. 막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좋은데 이거나 아까 얘기한 그냥 일반 비료나 주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토양에 아까 칼슘이나 마그네슘은 이미 기본적으로 토양 계량에서 들어가서 pH만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면 굳이 pH가 낮다든지 높다든지 했었을 때 조금 문제가 되지만 큰 문제가 안 되니까 치수가 어떤 형태로 되지니까 나무 세력에 맞춰서 조금씩 주면 돼. 그것도 옆면 살포를 할 때는 급할 때 조금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 관주를 아주 약하게 물에 넣어서 치수만 조금씩 조절해 주면 돼요. 가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확기 전후에서 한 번만 주면 되고
마그네슘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만 하고 어쨌든 붕수라는 비율은 뭐라고 하지? 꽃이 피고 안 필 때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화 전후에서 전쯤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주신다고 하는 게 붕소비율이고요. 그럼 붕소는 거의 끝나요. 8월 달쯤에 저번에 꽂는 분할을 뭐라 했어요? 6월 달, 7월 달에 꽂는 분할가 된 다음에 8월 달, 9월 달쯤 되면 이 꽃눈이 내년도 꽃눈으로 갈 때 이렇게 커져요. 무슨 얘기냐면 꽃송이가 어느 애는 막 송이가 길게 나오잖아요. 막 송이가 이쁘게 나오고 그걸 결정하는 건 수확기 전후로 돼서 저장량분이 많으면은 꽃이 길이가 길어져요. 아까 감사비를 얘기했죠. 감사비를 주면 송이가 꽃송이가 긴 꽃송이가 나와요. 이쁜 꽃송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꽃송이의 크기를 만드는 건 저 봄에 치는 양분이 아니라 가을에 저장양분 가지고 꽃송이 이때쯤 돼서 붕수를 주면은 8월 말쯤에 붕수를 한번 살짝 주면 꽃송이가 조금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 붕수는 무슨 얘기냐면 세포 이게 뭐지 비대라든지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그러면은 붕수비를 한 번 정도 주는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 비료는 다 그 정도에 그러니까 내가 세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질소만 조절하는 것이다. 그 비싼 비료를 쓰는 게 아니라 싼 비료를 어떤 형태로든지 만들었습니다. 요즘 잘 나오잖아요. 그 NPK 무슨 뭐지 무레타 이런 비료 그냥 그거 쳐가지고 조금씩 준다든지 그 정도로만 해서 질소만 주시면 돼요. 근데 질소는 칼슘이라서 제일 많이 주잖아요. 질소는 질소대로 들어가고 칼슘이나 인산은 질소를 억제시켜줘요. 마음속에 쓰는 거예요. 나무는 굉장히 튼튼한 뭐지 크기도 크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질소가 많이 들어가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병처럼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혈관 막 당뇨 생기고 무슨 병 생기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무슨 얘기냐면 질소를 많이 먹는 거는 막 우리 고기 많이 먹어서 비대하는 거하고 똑같이 부작용이 있는 것까지도 다 아는데 그러면서 또 칼슘만 먹으면 또 그게 다 없어지는 줄 알아요. 밤새 술 먹고 다음날 술 먹는 약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게 그게 아니라 술을 원래 처음부터 적게 먹고 적당히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끔 시중에 나오는 것 중에 막 질산 칼슘이라고 해서 질산 주고 칼슘 주면 질산 효과도 있고 칼슘 효과도 나오는 게 아니라 적당히 처음부터 먹으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 정도로만 비교해서 내가 토양에서 생각을 가지고만 계시면은 다른 부분 된 거예요.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 주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뿌리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저장량분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중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비료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비료에 대한 환상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보약만 먹으면 맨날 보약만 먹으면 죽어요. 간에 막 독성 생겨가지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뭐 용 맨날 좋다고 해서 막 1년 내내 용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용령 가버리겠죠.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대요. 그래서 비료의 개념은 그 정도만 생각, 너무 욕심내지 않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전정이나 뿌리 전체 양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토양이 배수가 잘 되게 하는 정도만 충분히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끔씩 제초제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런 걸 뿌리는 것보다 토양에 조금 힘들더라도 풀을 키워가지고 그 풀들이 다시 들어간다든지 땅속으로 만드는 토양 계량 정도 생각하신다든지 뭐 이 정도만 하시면 토양 계량제라고 하는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미생물 제제 사실은 돈에 비해서 경제성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굳이 그 돈 들여서 그만큼 효과를 나오는 미생물 제제는 거의 없어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다 아니까 이미 벌써 다 썼겠죠. 무슨 얘기냐면 조금 남들보다 니들한테 정말 좋다고 해서 효과 있는 것들 이미 썼어요. 그래서 남들이 한두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건 대부분 써보면 100에 99는 다 돈만 남겨놓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토양의 개념을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무가 건강하게만 기르면 비료의 개념은 큰 개념이 없다. 마그네슘하고 가리 정도만 주고 나머지 질소 성분은 내가 필요한 데 조금씩 차이는 우리나라는 유기물 함량만 충분하다면 질소도 줄 필요가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원래 샤인도 그렇고 포도에는 그런 거 비료를 주지 않는 집이 원칙적으로 있는데 요즘 나무 크게 하게 만들려고 하고 좀 엉뚱한 얘기 하신다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나무 크게 하려고 하시니까 자꾸 아까 얘기했는데 질소 자꾸 줘서 호르몬 나와가지고 아까 ABA하고 옥신 얘기했죠. ABA가 나와서 8월이나 9월이면 ABA가 휴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무 신초가 못 크게 하는 건데 질소를 계속 쥐어서 오옥신이나 사이토카닌 그 다음에 지베렐린이 계속 나오게 하면 나무 신초가 계속 크잖아요.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아까 얘기한 열과 나오는 거, 수확기 늦어지는 거고요. 첫 번째로 맛이 없어지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아니 쌀 농사 잘 지셔가지고 비료 많이 준 쌀하고 아닌 쌀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 맛 차이 많이 나는 거. 그것도 그거지만 지나치면 독이 돼요. 특히 몇 번 얘기드렸잖아요. 어린 나무들한테 진수를 많이 주는 건 치명적입니다. 왜? 뿌리 쪽이 클 시간을 안 줘요. 뿌리 어떻게 해야 큰다고요? 우리가 멈춰야 큰다고 했잖아요. 계속 크라고 줬잖아요. 뿌리 크라고 하는 신호를 한 번 낳는 거예요. 생명 멈추라고 하는 신호를 낳는 거예요. 적심하면 그나마 조금 나아지지만 그런 신호나 뭐를 거의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무, 특히 치수지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줘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가 겉보기엔 커지 우리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돼도 막 어른 막 180 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도 애기는 애기잖아요. 포도나무 똑같아요. 밑에 있는 뿌리가 안 컸으면 걔 포도나무 어른이 아니에요. 걔를 어른으로 생각해서요. 어른만큼 일시키면 어떻게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도 근육도 생겨야 하고 뭐 일도 생겨야 하고 시간이 생겨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1, 2년생 나무에 너무 많이 나는 거. 1, 2년생 나무에 치수를 너무 많이 주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 아까처럼 빨리 잠깐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륨 12에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칼륨 비료는 관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얼만큼 잘 주느냐에 따라서 식물체 내에 얼만큼 흡수되느냐가 결정됩니다. 결국 대부분 비료 다 마찬가지인데 물관리라는 건 그거예요. 적당히 물 주라는 얘기예요. 너무 진하게 물 주면 악병이들 숨 쉬는 구멍이 없어서 뿌리가 활동을 못하고 너무 건조하면 피해를 준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것까지 피해 본 적은 없으니까 지금보다 물을 조금 적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비료가 똑같은 특성이 하나 있어요. 올 한 해는 절대로 피해가 무슨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2년 내지 3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치수는 그래도 1년 때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가리질 비료도 마찬가지지만 인산질 비료가 효과가 나타나려면 2년 내지 3년 기다려야 나와요. 근데 뭘 줘도 1년 내에 효과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계속 더 주고 더 주는 거예요. 비료, 나무, 그러니까 고추나 이런 채소 같은 데에서는 바로바로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나무에서 비료 가지고 효과 나오는 건요. 1년 내지 2년 누적 효과나 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저장량분이 있어서 그게 다음 해 가고 그 다음 해가 효과 나오고 하는 게 계속 뭐라고 하지?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년이 아니라 보통 비료 주면은 막 한 일주일, 2주일 만에 효과 나오길 모두 바라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영양제에 샀는데 막 눈으로 확 효과가 안 나오면 안 믿잖아요. 그러면 영양제가 아니라요. 그건 비료 준 게 아니라 막 눈으로 확 뭔가 효과가 나오면 뭐가 나온 거죠? 생장조종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비료에서 효과가 나온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비료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오는 데까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인산에 관련된 부분도 거의 대부분 얘기를 드렸어요. 대부분 그런데 비료에 관련된 분들은 유기물만 충분하다면 다른 것들은 적당히 주면 된다. 뿌리만 건강하다면 큰 문제가 없다. 물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산도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는 책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나중에 또 한번 시간 되면 각 비료별 특성이 정말 뭐가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이해해 보려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긴 하겠는데 그런 것들은 인산은 결핍이나 장애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설 같은 데는 인산 과잉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저번에 얘기한 대로 똥퇴비 이런 거 막 갖다 주는 것 중에 가축 사료에 KH2PO4 제일 인산가리 같은 경우를 사람으로 말하면 영양제처럼 가축 사료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똥으로 다 나오니까 나중에 인산이 많아서 몇 년 막 계속 사용하면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인산이 많아서 효과가 문제가 아니라 인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른 비료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균형이 깨지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꽂는 분화 쪽에 인산이 미치는 실질적으로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서 어느 정도 생육을 좀 멈추게 하고 싶다든지 내년도에 꽃눈이 좀 자르게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기도 합니다. 꽃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산하고 광합, 마그네슘하고 어느 정도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 정도 설명드린 건데 이런 것들 시간 나시면 질소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들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대신 질소도 저장량분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에다가 뿌리에다 저장했다 쓰는 질소가 더 중요하지 과일 비대기 전후해가지고 주는 필요가 좀 있긴 있는데 그 시기만 넘어가면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또 하나 문제가 여름철 너무 고온이에요. 이 고온기에는 어떤 걸 줘도 사실 크게 식물이 크게 어떤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여름철 고온기는 봄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건강하게 만들어놔서 여름은 이렇게 견디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을이 오면 그 이파리들이 충실한 이파리들이 바로 저장을 해가지고 과일을 크게 한다든지 좋게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질소 부족 증상들 같은 경우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 특성, 질소 비료, 그 다음에 질소 과다 증상 이런 것들을 나옵니다. 마그네슘 저번에 얘기했죠. 이 증상은 많이 봤는데 어쨌든 포도에서 특히 샤인에서 특히 대목에 따라서 우유 대목은 마그네슘 결핍 나옵니다. 그거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영향을 받으시면 됩니다. 칼슘 얘기 나왔는데 뭐 칼슘 비료는 토양 pH 교정하는 쪽에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 안 되시니까. 붕수는 천리결핍 이런 것들도 대부분 뿌리가 크게 상해를 받는다든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핍 정도로 나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세력 조절하는 건 그렇습니다. 나무가 쓸 수 있는 원래 쓰는 것들은 자기가 50% 자기 몸을 유지하는 데 쓰고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일에 저렇게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연구기관이라는 탄수화물 저장이라는 게 있는데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7%가 포도나무의 뿌리라든지 전체 생육을 저장하는 굉장히 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합이나 꽂는 분화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신초, 신장,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발화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이런 거 같은 경우 꽃눈에 미리 이렇게 1년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다음 것들도 다 이미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품질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수량을 낮추는 방법하고 햇빛을 잘 받도록 하는 두 가지가 샤인마스카의 최고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해요. 토양 개량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토양에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하고 가능하다면 적당한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는 쪽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는지 성숙에 관련된 부분까지 나타내드렸는데요.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지 하실 수 없고 착과량 조절이 어려우시다면 전정은 샤인에서 조금 강한 전정을 해주시라. 그쪽이 여러분들이 세력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심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파리를 두껍게 한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잎을 오래 보존하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재배법으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다 자료에 있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원리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되는 것들은 박사님한테 나중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자주 뵙고 또 전화 같은 거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그때그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또 가끔 오니까 그렇게 혹시 궁금하신